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아시아 동맹 가운데 한국을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의 핵심은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중국이거든요. 지금 겉무늬는 무역 협상입니다만 동맹국들에게 너네들 중국 견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를 손에 좀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다르게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네. 어떤 성격의 협의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 그 2+2 회의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유관 정부 부처를 묶어서 그 상대 국가 회의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외교 안보 분야를 취재했기 때문에 그 국방 외교 2+2 회담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외교장관하고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그리고 또 아니면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이렇게 2+2 회담이 참 많았고 그런 회담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은 경제 라인의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트럼프 정부의 트럼프 2기의 관심사가 사실 해결해야 될 대외 현안들이 산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하마스도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 관심사는 이 경제다, 이 관세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일에 미국 뭐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상호 관세를 한 57개 무역국을 대상으로 쭉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상당히 컸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시장도 출렁이고 그랬는데 이제 90일 유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백악관 뭐 대변인이라든가 경제 참모들이 이제 했던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이걸 발표한 이후부터 많은 나라들이 빨리 협상하자라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백악관의 좀 내러티브로 설명을 하자면 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90일 동안 유예를 하고 최우선 협상국을 이제 5개를 정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포함됐고 그리고 일본, 인도, 영국, 호주 이렇게 5개 나라랑 먼저 이제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오고 그리고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이제 대표가 참석을 하고 이제 한국 대표단은 이미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상모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2가지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 최우선 협상국이 5나라잖아요.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 어떻게 골랐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일단은 그 5개 국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그나마 약간 유화적 친화적인 국가들이 아닌가. 동맹국. 동맹국들, 우방국들. 근데 우방국 내에서 약간 또 우방국. 그 느낌이 강한 것 같고. 순서는 왠지 뭐 무역 적자 순위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게 순서였나요? 사실 이거 다 뭐 내피셜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맥락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방국입니다. 다 동맹국이죠. 지금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단 주식시장도 출렁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 상호 관세에서 핵심은 중국이었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지금 고자세로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야심차게 이제 관세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관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신의 대외 정책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가 좀 이거 뭐 잘못된 헛발질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정치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좀 완화할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인도, 영국,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비교적 동맹국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많은 나라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거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들을 일단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보면요. 영국 빼고 다
미국의 표현대로 한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동북아에 위치한, 그러니까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약간 안보 다이아몬드 동맹 그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의 핵심은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 견제잖아요. 지금 문의는 무역 협상입니다만 이 나라들에게 동맹국들에게 너네들 중국 견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국을 향해서 많은 경제 제한 조치도 하고 수출 조치도 하고 안보와 관련돼서 압박도 할 텐데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너희들 적극적으로 따라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5개 나라를 골랐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좀 맥락이 좀 있다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트럼프가 일단 중국의 타겟인데 다른 나라 국가들한테도 상호관세 때리고 지금은 보편관세 10%로 이제 그러니까 완화 적용했는데 결국에 미국의 목적은 너희들 관세 받기 싫으면은 중국 같이 공격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네. 물론 그 목적만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관세가 그 대외 무역과 관련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그 중국보다는 그 다른 나라들 합친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은 한 30% 네.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외에 뭐 EU권일 수도 있고 한국,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들과 함께 연대를 좀 다지고 싶은 네. 그런 목적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견제에 있어서 주변국들과 함께 어쨌든 같이 견제를 하는 것도 보여주기식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관심사일지 알고 계신 또 추측하신 부분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추측하기도 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4월 8일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전화 통화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 그 SNS에다가 한국하고 통화를 했다라면서 몇 줄 문장을 썼어요. 근데 그걸 잘 읽어보니까 뭐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쓴 게 아니라 잘 준비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국하고 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 우리 다룰 거다. 그리고 관세, 조선, 또 미국에 생산한 액화 천연가스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자, 이 얘기 다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관해서 논의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렇죠. 관세 문제, 무역 문제, 그리고 LNG 수입하는 문제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같이 우리가 패키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요것도 같이 논의하자라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알려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했던 얘기가 무역과 관세 외에 다른 사안들도 우리가 함께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스톱 쇼핑. 그러니까 우리에겐 좀 낯선 말이지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패키지 한꺼번에 다 논의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효과적인 방식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통상이나 외교 한번 따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한 방에 다 끝내자.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다 섞어서 좀 주고받을 것들을 좀 쫙 놓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상대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익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레버리지가 많잖아요. 테이블에 올려놓을 게 많고. 그렇죠. 근데 사실 올려놓을 게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딱 묶어서 하면은 그렇게 협상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관심사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이제 관세에 대해서 90일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이 숫자 25%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분명히 논의할 거고요. 그리고 무역 적자를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들을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를 이제 더 사와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더 사올지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LNG 천연가스라든가 뭐 알래스카 공동 개발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이제 논의가 될 거고요. 또 이제 사실 경제도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할 때
공화당 지역구 의원들 그 지역의 뭐 특산품이라든가 네. 공산품 이런 것들도 다 끼워 놓거든요. 그래서 널 사가라.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그 FTA 체결 때문에 사실상 거의 0% 관세입니다만 유일하게 농산물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농산물이 굉장히 남아돌거든요. 콩이라든가 네, 뭐 네. 쌀 이런 거, 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조금 추가로 좀 개방하는 그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관세 무역 장벽, 관세 말고 그 무역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네. 규제라든가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럴 거고 네. 역시 또 이제 네. 방위비 분담금. 그 비관세 같은 경우는 말이 비관세인데 굉장히 좀 모호하지 않나요? 비관세 장벽을 뭐 구별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협상의 테이블에 갖고 나와서 네. 너희들이 이거 이만큼에 이런 식으로 좀 정량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기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비관세 무역의 대상은 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미국 저도 이제 8년 동안 미국 정부를 네.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미국 정부는 큰 뭐랄까요 로드맵, 네. 플랜 그리고 우리의 전략 이런 것들을 항상 문서로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핵태세 준비 보고서.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무기잖아요. 미국이 이 핵무기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라는 걸 해년마다 발표를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국가 안보 전략 이런 네.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 무역과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모르시던데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해년마다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네. 합니다. 이게 트레이드 내셔널 트레이드 에스티메이트라고 NTE라고 하는데 네. 친절하게도 이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1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3월 정도에 한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각 나라별로 쫙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미국이 각 나라의 무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비관세 무역 장벽도 쭉 써놨더라고요.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술 장벽이라든가 뭐 위생이라든가 식물 위생 장벽, 또 방위 산업 오프셋. 여기 네. 방위 산업 사실 요즘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방위 산업 오프셋이라는 건 뭐냐면 미화로 한 $1,000만 정도 이제 미국의 그 방산 장비라든가 무기들을 이제 한국이 살 때 이런 조건들을 붙이거든요. 단순히 그 장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 있는 기술이라든가 네.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00 이상일 경우.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예를 든다면 헬기 하나만 넘기면 좋을 텐데 네. 헬기와 관련된 기술이나 약간 소프트웨어도 네. 같이 넘겨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장벽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익숙해 하시는 것은 그 쇠고기 맞아요. 그 수입할 미국산 때 그렇죠. 소고기 미국산 원령 소고기. 제한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맞아요. 30개월 미만으로 했었잖아요. 사실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 장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육가공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 갑자기 음식이 생각나는 곱창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 것들은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OTT 미국 OTT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OTT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에서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들을 검토를 하고 망사용료 있거든요.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이제 국가 장벽이고 그 무역 장벽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부분야도 있거든요. 연합뉴스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연합뉴스가 뉴스 통신사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25% 이상 투자를 이제 못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미국의 미디어가 한국의 미디어에 얼마나 그런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다 무역 장벽이다.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쫙 10개를 써놨더라고요. 네. 이 말은 이번에 뭐 비관세 무역 장벽도 논의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10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나 둘씩 쭉 미국 측 대표들이 설명을 하고 열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이 비관세 장벽 중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받아들이고 골라서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정부는 현재 권한대행 정부 체제인데요. 야당에서도 이 실질적인 협상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는 한계를 어느 정도로 좀 긋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사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한국 정부가 지금 권한 대행 체계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나 제한이 있다라는 걸 한국 정부도 알고 미국 정부도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한번 그 대행 체제, 그리고 탄핵 이후 대행 체제, 그리고 조기 대선 이것들을 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6월 초에 있고 유예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사실 90일 전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방위비 분담금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방위비 분담금은 바이든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SMA (Special Measurement Agreement)라고 하는데 이걸 2030년까지 이미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더 올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협상하자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이전 정부와 협상했던 거 무효야, 우리는 트럼프 정부야라고 트럼프 정부가 얘기할 거잖아요. 네. 이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역 협상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건 이전 정부가 했었고 우리는 다시 해야지라고 네. 했을 때 트럼프 정부도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행 체제와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거는 서로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는 저는 확인만 하는 그 단계고.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한국 정부도 이걸 협상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컨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실 니고시에이션 협상이라고 하면 그 협상이 끝나면 뭔가,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컨설테이션은 그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조기 대선 치르고 나서 그 후에 또 한 번 가는 협상이 제대로 된 협상으로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90일 이내에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이 협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5개 국가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이랑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가요? 이 협상이? 이게? 지금 57개 나라의 네.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2면 그야말로 그 미국의 경제를 그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들이 사실 57개 나라와 하려면 계속 다른 일은 못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건 사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말 그대로 우선순위, 네. 그러니까 먼저 합의를 해야 하는 네. 그리고 파이가 큰 그 상대국들과 먼저 이제 협상들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런 나라들은 동맹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밀고 당겨야 될 것들이 사실 좀 많은 네. 이슈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레벨 고위급들이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숫자적인 어떤 그런 밀고 당기기만 해야 된다라면 사실 실무급에서도 어느 정도 예,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나눠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그 저희 뭐 직장인들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네. 업무 밀렸을 때 가장 빨리 해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우선순위.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중요한 그 큰 것들 나중에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도 거의 그런 식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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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전문 기자님이시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구보다 좀 자세히 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네. 상수일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선거운동 기간에도 한국은 뭐니 무엇이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100억 불 우리가 받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대통령 당선돼서도 우리가 한국에게 그 공짜로 사실상 그 안보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는 한국은 우리에게 뭐 컬러 TV, 뭐 자동차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협상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랑 윤석열
말기에 윤석열 정부랑 그 12차 SMA 협상을 해서 그때는 이제 2025년부터 올해 사실 적용되는 거죠. 네. 2030년까지 그 물가 인상률과 연동을 해서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수치가 15억 1,920만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8.3% 이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일단 10억 달러가 넘었다라는 것은 사실 조가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갖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는 정부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랑 트럼프 1기 때 협상을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불렀거든요. 네. 처음에는 100억 달러 터무니없이 불렀다가 그래 우리 50억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번에도 그와 맞먹는 것들을 제시하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네.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액수로 서로 합의를 해서 중간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같이 논의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주한미군. 그렇죠. 네. 네.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8,500명 이렇게 많은 숫자를 싱글 미션만을 위해서 놔두는 게 가성비가 있냐. 그래서 싱글 미션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북한. 맞습니다. 네. 북한만을 이렇게 억제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모든 군사력과 재원들을 중국 견제에 네. 집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견제할 어떤 부담감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2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야, 주한미군을 좀 더 유연하게 하자. 유연하게 하자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 방위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처럼 하자. 주일 미군 같은 경우는 지역 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동맹으로 네. 성격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내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넓혔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수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숫자를 줄여서 다른 곳으로 재편하든지 네. 아니면 주한미군의 성격을 북한 이외의 지역에 대한 견제까지로 바꾸든지 그럼 결국에는 중국. 그렇죠. 얘기네요. 결국은 중국이죠. 근데 그거에 더 넘어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너네들도 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일본은 사실 그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상훈련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일 미군과 미군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일본까지는 아니라도 일본이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라. 성의를 보여라 약간 네.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것들을 뭐 성의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인 역할들을 해라라는 것들이 사실 트럼프 2기 때 우리의 안보의 전략의 숙제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한국의 방위 안보의 상당 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안보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을 쓰거나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부담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중국인데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 여전히 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중국이랑 특히. 사드 그렇죠. 기억하시잖아요. 2015년 그때 네. 이제 한국 경제 많이 망가지고 막 네. 금리 인하도 긴급적으로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사드와 비슷한 많은 어떤 군사 안보적인 조치들을 한국에 요구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지금 중거리 미사일,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일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일본에다 하자, 한국에다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배치하면은 중국은 그러면 또 사드 때처럼 또 경제 보복할 텐데. 안 그래도 요즘에 다시 중국인데 한국 관광 오면서 좀 더 분위기 괜찮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격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지금 중국이 비자 면제 이런 것도 네. 갑작스럽게 했잖아요. 사실상 미국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또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그 미국의 아시아 동맹 가운데 한국을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화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카드를 손에 좀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되게 어려운 문제긴 너무 한데.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좀 다르게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6년에 그 워싱턴 DC를 갔는데요. 네. 제가 워싱턴에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외교안보 관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인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중국 얘기밖에 안 하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15년, 2010년에 우리 애널리스트도 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예전에 오바마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네. 것을 도와주면서 그렇죠. 중국의 성장이 세계의 성장이다. 뭐 그렇죠. 한국도 그때 증시도 되게 좋았고 경제도 좋았었죠.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도 굉장히 네. 좋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2015년, 16년부터는 그 시진핑 집권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중국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중국이 이상하네 하면서 그게 점점 이제 중국이 노골적으로 그 변해갔었던 거죠. 예를 든다면 2015년에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그 인공섬 그 영유권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중국 네, 해행단에서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국이 너네들이 정당성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혹은 국제질서에 동참하는 국가가 아니라 반하는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트럼프와 민주당 진영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의견 일치 보는 게 중국에 세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사실 반중 정서가 심해진 건 사실이지만 중국을 냉정하게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심도 깊은 그리고 성숙한 논의는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략가들은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적이냐, 동지냐, 뭐 그런 그 규정에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가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앞으로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성격 규정할 것인가 이렇게 달라진 정세에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우리가 친미다, 반중이다 이런다기보다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되지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안보 쪽 이야기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네. 일본이 최근에 미국한테 한반도랑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이제 전국 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저희가 좀 갖는 건가요? 그 시사점이 뭐가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예전에는 그 오바마 정부 때나 이럴 때는 피보트 아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아로의 회귀. 네. 근데 지금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이 네임 네. 브랜드가 미국의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총리가 미국에 제안을 했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것을 일본이 긁어준 거거든요. 이미 10년 전에. 야, 너네들 갈수록 부상하고 있는 중국 감당해야 되잖아. 근데 너네들의 경쟁력은 많이 안 되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도태평양으로 묶어서 우리 일본과 함께 가자. 우리가 같이 중국 견제하는 데 도와줄게. 대신에 일본이 군사 현대화하고 보통 국가로 나가는데 너네들도 도와줘. 서로 이해관계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실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베가 미국에 프로포즈해가지고 미국이 받아들였다면 이번에는 지금 일본 방위상이 지금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아사히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제 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인도태평양에 그 전구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 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그리고 밑에 대만 그리고 그 아래 사실 그 동중국해 이쪽에는 사실 중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한반도 전구거든요. 주한미군도.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사실 더 가성비가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한테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28,500명 여기에 다 올인하는 것보다는 네. 폭넓게 가자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작전이나 전략상으로 보더라도 그게 효율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핵심 무기, 일본의 핵심 무기 다 이지스 체계, 미국 무기 체계거든요. 이 통합을 하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미국은 그런 이해관계가 맞죠. 그런데 한국은 좀 복잡하잖아요. 한국은 북한도 걸려 있고 또 중국도 걸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한국하고 이 미국하고 일본이 동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한국이 뭐 덥석 잡았다가는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일본이 얄밉게도 미국에 좋은 걸 던져줬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라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때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집중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정부와 이제 같은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본인의 별장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불러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그 캠프 데이비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낙마했던 게 그 선거운동 그 토론회 때 네. 굉장히 말실수도 하고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그렇죠. 같고 막 이런 것들 총기가 약간 예, 흐려진 건강 느낌이었죠. 문제가 네. 제기되면서 급격히 해리스가 부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2013년 그때가 8월 18일이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개선 장군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그 전략가들의 이 동북아에서 외교적 숙제는 뭐였냐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하면 친하게 해서 한미일 사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 동북아 지역에 가장 똘똘하고 잘 사는 동맹이잖아요. 네. 이 둘이 친하면 우리에게 시너지를 낼 텐데 지금 이게 안 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바이든 정부가 그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면서 이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어요. 뭐 좌총용 우백호처럼 시진핑 봐 지금 내 옆에 한국하고 일본이 있어. 뭔가 캡틴 아메리카 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이 다 없잖아요. 네. 세 사람이 다 없는데 여전히 우리 앵커님이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중요합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트럼프 변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 변수가 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그렇게 뭘 함께 하는 걸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1대1로 상대하겠다.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세,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 때문에 동맹 간의 갈등이 굉장히 불거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를 다 규합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그 사실 친미 정부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일 협력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접근법과 다른 접근을 취하는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질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협력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외교는 정치로 수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다이나믹을 얼마나 받을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이번에 뭐 그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이쪽을 약간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분명히 한국이 제안을 한다면 네. 좋아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견제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옵션에 있어서 네.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는 할 텐데 이 부분이 얼마나 하지만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네.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네. 근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가장 앞서고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네.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CSIS라고 국가전략연구소라고 미국 굉장히 유망한 그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닥터 햄리라는 소장하고 면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담한 결과를 발표한 성명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아래 한국과 일본의 협력,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3자 협력에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포인트를 주목을 했냐면 네. 사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일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많았었죠. 역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한미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적지근했어요. 윤석열 정부와 달랐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워딩을 보니까 한일, 한미일 이 상호 협력을 좀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자.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을 네. 하고 있는데 단순히 협력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윤석열 정부와도 기조가 조금 다르게 읽히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와도 조금 다르게 좀 읽히는 부분이 상호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면 뭔가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그렇죠. 거 받으면서 예전에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은 상호 신뢰가 기본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일 수도 있고요. 뭔가 우리가 단순히 미국이 원하니까 그리고 일본이 원하니까 우리가 함께 해줄 것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가자라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미어야 할 것 없이. 네네.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 이끌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박형주 기자님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출입하셨잖아요. 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트럼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트럼프는 워낙 알려져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전임 바이든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론에도 잘 안 나타나거든요. 본인의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딱 네. 정리된 스크립트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뭐랄까요?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얘기하는 얘기하고요. 스타일이라. 기자들과 싸우기도 하지만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에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하다, 네. 즉흥적이다, 그리고 말하기 좋아한다. 그게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맞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모르는 거는 이분이 자기 절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의외네요. 중고등학교를 군사학교에서 나왔어요. 아. 예, 군사학교 사실 청소년기를 군사학교에서 보냈다라는 건 그것들이 본인에게 내재적으로 디서플린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술 담배 안 한다고. 네. 콜라나 뭐 햄버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술을 안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들이 굉장히 자기 절제나 이런 것들은 또 의외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와, 그 만약에 자기 절제를 못했으면 얼마 전에 그 중앙은행장한테 당신은 루저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절제 안 했으면은 거의 이제 육두문자가 나올 뻔했겠네요, 이게 진짜. 그 부분에서는 많이 네. 절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언어적인 측면에는 절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실한 네.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한국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비확산 정책을 확고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핵확산.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P5가 있잖아요. 그리고 몇 개 그 비공식 핵 보유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거기에 지금 북한이 우리도 핵 보유국으로 해줘라고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더 이상 핵 국가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그 공통적인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한국의 일부에서 이제 핵무장을 바라는 분들은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거래주의자니까 네. 그리고 중국 견제하는데 되게 올인이 돼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 이런 거 다 빼고 그 중국 견제하는데 너네들 쓰고 그러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 하도록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 미국의 우리가 비확산 마피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이 핵무장에 대한 논의 그냥 수사 네. 이런 건 더 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실현되거나 그러니까 비확산 정책이 바뀌거나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전직 민주당이든 공화당 관리들이 할 것 없이 자책 무장은 안 되지만 과거 90년대 한국에 전술핵이 있었지만 그 네. 뺐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사실 그것도 전략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아. 하지만 한국이 정말 원한다면 그거까지는 모르겠어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핵 갖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대여 약간 뭐 그렇죠. 배치는 해줄게. 미국의 이거. 통제하에 있는 네. 그 핵을 배치는 해줄게. 하지만 단서로다는 게 이게 정치적인 협조지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의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그들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표적을 중국과 북한에다가 하나 더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잠수함 배치 잠수함에 핵을 탑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미국 전략가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은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얘기는 많이 될 거고 한국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미국에서도 거기에 리스판스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무성할 텐데 저는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도 좀 자주 나오잖아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 막 지하에 그렇죠. 뭐 숨겨 있고 막 이런 것들. 네.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났습니다. 네, 한 네. 국민으로서 바라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셨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은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는 언제쯤 좀 가능하게 될까?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 문제인데 네. 지금 트럼프 그 관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트럼프가 내가 하겠다라는 걸 다 하고 있잖아요. 러우 전쟁도 끝내겠다라는 네. 것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하고 나는 사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는 만날 겁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가 기억할 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김정은이 옵션이 없었거든요. 미국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야 됐고 미국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야 되는 유일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푸틴이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자고 할 텐데 김정은은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지금 본인은 2018년 그 2019년 하노이 회담 굴욕 노딜 그 굴욕의 네. 그 기억이 자리에 있기 계셨습니까? 때문에 아니요 저는 그때 DC에 있었어요. 아, 네네. DC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굴욕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쉽게 나오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산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이 끝나면 북한에 대한 전략적 효용성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역시 김정은이 원하는 건 사실 가장 원하는 건 시쳇말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 모두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거겠지만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승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분명히 만나기는 만날 거다. 그런데 과연 합의를 이룰 것이냐 이런 거는 2018년, 19년 못지않게 더 복잡해졌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